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되죠? 건강은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이 건강만큼 큰 축복이 없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물을 잃는 것은 약간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좀 더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일도 못하죠. 모든 일에 의욕이 사라지죠. 그리고 몸이 불편함으로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또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파괴시키는 질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풍이 걸리면 진짜 이거 어렵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자기 수족도 마음대로 못 쓸 때, 제 장모님이 뇌경색으로 80세 되셨을 때 뇌경색이 오셔서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던 그 목사 사모로 사셨던 그분이 자신의 수족을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자신의 모습이 너무 이게 처참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되는 그런 질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의미에 있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봉사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건강은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혼자만의 삶을 위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덴빌레에 계실 때 날마다 운동하시고, 지금 오늘은 이제 물에 대해서 할 텐데 물을 열심히 마시시고 건강 식사하시고 또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그래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셔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물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이 세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물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양수라는 것이 뭐예요? 물이요, 물. 그래서 물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화성에 지금 탐사선을 보냈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뭐냐면 물이 있는가.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만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이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박이든 과일이든 곡식이든 모든 것을 보십시오. 다 무엇이 있어요? 생명체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물이 몇 퍼센트 있습니까? 보통 70%로 보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도요, 우리 몸에서 수분이 쫙 빠지면서 죽습니다. 어릴 때는요, 몸의 90%가 물입니다. 애기들 보세요. 몰랑몰랑한 게 얼마나 예쁩니까? 또 이 처녀, 20대의 그 아름다운 처녀 예쁜 이유가 뭐냐면 수분이 많아요. 그러나 점점 노화되면서 우리 몸에 무엇이 빠집니까? 물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3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것이 다 뭐예요? 세포예요, 세포. 세포에도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그래서 물은 곧 생명이 아주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물의 기능을 보면 물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요, 체온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땀이 나죠. 왜 땀이 납니까? 발산시켜서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땀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이게 움츠러들죠. 그리고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몸을 부르르 떨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온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워서 몸에 발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몸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우면 모든 것이 수축해서 체온을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것. 이 물의 기능은 이 체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혈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다 피죠. 사실은 피가 온몸에 돌면서 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일으키죠.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회수하고, 그래서 언제나 우리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이 피의 대부분이요 90% 이상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 조절에 있어서도 충분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노폐물 제거, 산소를 운반하고 영양소를 운반하고, 다음에 소화액의 분비. 여러분, 우리 하루에 침을 얼마 정도 침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입에서 침샘이 세 군데 있죠.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이 있습니다. 이 샘에서요 소화를 시키기 위하여 침이 나오는데, 하루에 얼만큼 침이 나오느냐? 1.5리터가 나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런데 이 침에서는 이제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침샘이 나오고 있어. 소화제예요, 소화제. 다음에 이것이 음식물이 들어가면 위장, 소장에서 계속해서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위장에서는 강한 산이 나오죠. 다음에 펩신이라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이 소화액이 나옵니다. 다음에 소장으로 가면 십이장에서 썰기에서 또 접이 나오고, 비장에서도 나오고, 또 췌장에서도 소화액이 막 나오잖아요. 그 소화액이 하루에 얼마 나오냐면 무려 8.5리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8리터나 되는 엄청난 소화액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금 침과 이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액만 9.5리터 내지 10리터가 나와. 엄청난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 10리터의 물을 다 마셔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재흡수해서 재활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을 안 마셔도 될 뿐이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물은 우리 몸의 소화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뭐도 안 돼요? 소화도 안 됩니다. 다음에 면역력과 관계되어 있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물을 충분히 마시면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면역력과 관계 있고, 뇌 분비, 호르몬 다 액체예요, 사실은. 다음에 노화 방지. 여러분, 물을 잘 마셔야 이게 여러분의 피부가 고와집니다. 또 노화가 더디 진행되고, 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야 변비가 예방됩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면 변이 딱딱해지죠. 다음에 우리 몸의 모든 장기도요, 사실은 안에 보면 열어보면 다 물이 액체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장기와 장기 사이가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고요, 뼈와 뼈 사이에도 물이 있어서 뼈와 뼈 사이 마찰을 이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윤활 작용을 하는 것이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의 이 생명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음식이 당이 떨어지더라도 일어나는 일이 짜증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짜증내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사탕 하나 주십시오. 그럼 짜증이 사라집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면 그것을 요구하는 형태가 뭐로 나타나냐면 짜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부족하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다음에 두통과 감기가 잘 걸리고, 또 이
물은 우리 몸을 청소하는 일을 한다 했죠. 그래서 물이 충분해야 이 소변 색깔이 맑죠. 맑다는 의미는 뭐냐면 몸을 잘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 이 찌꺼기를 걸러낼 수 있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광에 찌꺼기가 많고 물이 부족하면 그것이 진하게 되죠. 그럴 때 소변 누게 되면 진한 노란 색깔 나오죠. 이러면 방광에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마시면 방광염, 방광암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방암도 마찬가지고 다 수분과 관계되어 있어요. 변비,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게 뭐냐면 누웠다가 일어나거나 앉았다가 일어날 때 현기증 나는 것, 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날 때 그냥 가뿐하게 일어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이 건강한 분입니다. 근데 딱 일어나는데 뭐 쓰러질 것 같은 현기증을 느끼면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을 많이 마십시오. 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의 순환이 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질환이 피의 순환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물을 마셔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죠? 하루에 몇 컵을 마시라? 8컵을 마시라. 뭐 이제 리터로 표현한다면 2리터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근거로 8컵을 마시라 했느냐 이거죠. 그 근거는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제가 왜 8컵을 마셔야 되는지, 왜 하루에 2리터를 마셔야 되는지 이 의학적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먼저 우리가 대소변으로 배출되는 이 수분의 양이 하루에 1.6리터가 배출됩니다. 그리고 땀으로 배출되는 것이 0.6리터가 배출되고,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또 수분이 배출되죠. 상당히 많은 양이 배출됩니다. 0.4리터가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배출되는 수분의 양을 다 합치면 몇 리터죠? 2.6리터가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2.6리터는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물이 하루에 한 0.5리터 정도를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물을 식사할 때 물을 한 번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밥에도 수분이 있죠. 야채도 수분이죠. 과일도 다 수분이죠. 그래서 이 수분이 섭취되는 것이 0.5리터를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몇 리터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2.1리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어도 하루에 1리터는 마셔야 되는데 이것을 컵으로 따진다면 250cc로 딱 계산하면 딱 8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이 권장하는 하루의 물 섭취량은 1.5에서 2리터를 마시라고 우리에게 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십시오. 땀을 흘리는 것이 보통 0.6리터를 흘린다 했는데 땀도요 겨울에는 거의 안 흘립니다. 그렇죠? 여름에는 땀을 더 많이 흘리죠. 그래서 계절에 따라 물의 섭취량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이 사이즈, 그러니까 체부피가 큰 사람은 그만큼 대사 활동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을 마셔줘야 되고, 또 작은 사람은 그만큼 작게 되죠. 또 하나는 직업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은 더 많은 물을 마셔야 되고,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과,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 2리터 정도는 마셔주는 것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일을 해보면요, 이렇게 지금 강의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일에 딱 몰두를 하게 되면 책을 읽고 뭐 책을 쓴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 그래 몰두하게 되면요 물 마시는 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일하다 보니까 정신대가 됐어. 그래서 일에 몰두하게 되면 이 물 마시는 게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물 마시는 것은요 원리 어렵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시면 그건 늦다는 것입니다. 갈증이 느껴진다 않는다 할지라도 소화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의무적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암 환자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물을 잘 안 마셔. 그래서 암 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히 의식해서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신장이 나쁠 경우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이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많이 마신다는 의미는 2리터 이상을 마신다는 의미지 그보다 적게 소량을 마셔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나는 저녁마다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니까 술도 마시도 술을 마신다. 그래서 나는 물이 필요 없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건 오해입니다. 또 나는 하루에 커피를 8잔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커피, 차 이와 같이 카페인은요 그 속에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커피로 마시는 그 물의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한다는 것입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커피, 차, 술은 수분을 몸 밖으로 더 많이 배출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물을 마시는 것으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언제 물을 마셔야 되는가? 이 제일 좋은 시간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밤새도록 여러분 몸에서 일어난 일은요 여러분의 몸을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멜라토닌이 나와서 여러분의 망가진 유전자를 다 복구하고 또 하루 살 동안 정상적인 사람도요 수천 개, 수만 개 암세포가 생깁니다. 수천 개, 수만 개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암세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천 개, 수만 개를 날마다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암 환자가 되지 않는가? 날마다 그것을 다 처리해줘. 그 암세포들 다 잡아먹어. 그래서 이 암 환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밤새도록 여러분 몸이 여러분을 치료한 그 결과가 뭐냐? 눈곱이 끼죠. 얼굴에 뭐가 나오죠. 나와서 아침마다 저녁에 분명히 세수하고 잤는데도 아침에 세수해야 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도 모든 이 노폐물들이요 몸 밖으로 다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변, 소변 아침에 일어나면 대변 가고 싶죠. 다 이게 뭐냐면 밤새도록 우리 몸을 치료하고 그 노폐물들을 밖으로 밀어낸 결과가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샤워를 쫙 해가지고 모든 노폐물을 씻어내는 일이, 다음에 물을 쫙 마심으로 우리의 몸을 또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일. 그래서 물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물병이 500cc짜리 있습니다. 500cc를 막 한 번에 다 마십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저 흉내를 내라는 것은 아니고 아침에 이렇게 충분한 물을 주셔서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그걸 한 2번 마시거든요. 이제 좀 인터벌을 둔 다음에 또 마시고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식사 후에 물을 마시는 것은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물 마시는 것보다도 소화가 된 다음에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물은 이때 마셔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침이 뭐냐면 아밀라제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제가 침 속에 나와서 저장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섞여가지고 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에 들어오면 이제 위에서는 단백질을 소화하는 강한 위산과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액이 나와가지고 연동작용에 의해서 그 음식물을 계속 섞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이 몇 시간 걸리냐면 보통 건강한 사람은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젊은 청년 같은 경우에는요 더 빨리 소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금방 소화되죠. 그 기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거나 또 이제 환자가 될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2시간 반, 어떤 사람은 3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소화를 한참 시키고 있는데 물을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화액이 희석되겠죠.
소화액이 희석되면 위에서 그 상태로 소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먼저 수분부터 딱 흡수해서 다 제거한 다음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화액이 일단 희석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이 소화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딱 생각해 보면 소화가 충분히 된 다음에 물을 마시는 것이 맞구나. 그래서 식사 후에 2시간 반 이후부터 물을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다음에 식사 전에는 30분 전까지 물을 마시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식사 때가 되면 위가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위액이 쫙 나옵니다. 이럴 때 물이 위에 들어가서 흡수되는 데는 한 30분 걸리거든요. 뭐 빠른 사람은 한 20분, 어떤 사람은 10분 만에 소화되는 사람도, 흡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물을 잔뜩 마셔버리면 그 상태에서 음식이 들어가면 이 밥이 물에 둥둥 뜨겠죠. 그러니까 이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라는 의미는 30분 전에 물을 마시면 그 물은 다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음식물 먹더라도 소화에 지장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물은 적당한 온도의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뜨거운 국물을 좋아하죠. 그래서 뜨거운 국물도 어떻게 먹습니까? 훅 불어가면서 막 마시잖아요. 뜨거운 국물이라든가 물을 너무 뜨겁게 먹을 경우에는 후두암이 걸립니다. 후두암, 식도암 등등 이 후두, 식도와 관련되는 것에 세포가 손상을 입어가지고 암이 걸리는 것입니다. 암이란 세포의 변질입니다. 세포의 변질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세포가 변질될 수도 있고요. 이와 같이 외부적인 환경, 그러니까 뜨거운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도 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세포가 손상되면요, 암이 걸립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먹을 때 이 세포가 손상되기 때문에 물은 우리 체온과 비슷하게 먹는 것이 좋다. 또 뭐 물론 여름에는 좀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은 활력이 있을 수 있죠. 몸이 뜨거우니까 시원한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금방 물이 데펴지고 또 몸의 열기를 낮춰주니까, 그죠? 그러나 얼음 같은 이런 물을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쥐를 대상으로 실험해 봤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해 보니까 쥐에게 찬물을 먹게 한 쥐와 적당한 온도의 물을 먹게 한 쥐를 딱 비교해 보니까 찬물을 먹게 한 쥐가요, 소화도 안 되고 발육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물을 마셔야 되는가? 여러분, 물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물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알카리수, 예, 알카리수 드셔본 것 같네. 또 한때는요, 육각수가 좋다 가지고요, 육각수 만드는 냉장고도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 물의 종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수, 경수, 알카리 이온수, 수소수, 파동수, 해양 심층수, 육각수, 정류수 등등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 가운데 어떤 물이 가장 우리 몸에 좋을까요? 경수, 연수는 일단 알칼리수 그 이전에 이 물이 연수냐 경수냐는 것은 연한 물, 연한 물이 경수는 먹으면 안 됩니다. 경수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죠? 예, 물에 미네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수로 샤워를 하게 되면 몸이 막 덕지덕지 붙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경수를 연수로 만드는 기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샤워하기에도 좋지 않은 물은요, 먹기도 안 좋은 것입니다. 일단 연수해야 되고, 연수 속에 있는 게 뭐냐면 알코올 이온수, 수소수, 파동수, 해양 심층수, 육각수, 정류수, 빗물 뭐 등등등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물이 좋은가?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딱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첫 번째, 수분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체액을 보충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대사작용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고 다음에 몸의 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이것이 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에서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미네랄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미네랄이 전혀 없는 물은 나쁜 물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물의 기능은요, 우리는 물을 마실 때 그런 미네랄이라든가 바이타민은 어디서 해치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얻도록 한 것이지 마시는 물은요 그런 기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는 그 기능이 이와 같이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목적이고 다음에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물에서 무슨 각종 미네랄을 우리 몸이 흡수하고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답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생수 가운데 가장 좋은 생수는 무슨 생수입니까? 상호를 말씀해 보세요. 예? 삼다수입니다. 왜 삼다수를 가장 좋은 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삼다수하고 나머지 물들을 쫙 다 사가지고요. 그 테스트기가 있어요. 물 테스트기. 이 물 테스트기는 뭐냐면 딱 집어넣으면 이 물 속에 미네랄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삼다수가요. 정수기, 우리 정수기 있죠? 정수기 물과 거의 비슷한 미네랄이 거의 없는 아주 순수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호의 것은 재보면요. 먹기에 부적합할 정도로 200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200. 근데 삼다수는 4, 5, 12 이내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200, 300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물에서 미네랄을 얻는다면 그것은 뭐냐? 그 속에 구리, 철,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미네랄을 얻는 것이란다면 여러분 삼다수가 제일 나쁜 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산마다 이제 옹달샘이 있고 이제 우리가 서울에 보면 이제 체육시설에 보면 물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군청이나 구에서나 시에서 수질 검사를 해줘가지고 식용수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하잖아요.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물 속에 미네랄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느냐로 따지는 것입니다. 부적합한 물이 무슨 물이냐? 미네랄이 많으면 다 부적합해요. 여기도 원주시에서 와서 검사를 했어요. 46가지의 종류의 미네랄이 쫙 있는데 그 기준치가 있어. 이게는 뭐 박테리아, 세균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다 없음 그다음에 그 기준치 이하 쭉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딱 기준치 넘으면 식수로 불가능 딱 나옵니다. 이제 답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물은 뭐냐면요,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정유수가 제일 깨끗한 물이고요. 근데 정유수는 그게 집에 사기는 불가능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정수기 있죠. 삼투압에 의한 정수기. 그것은 미네랄을 거의 다 걸러내가지고 측정해보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숙소에 정수기를 다 달아놨죠. 우리 물은요 그렇게 합격받은 물이지만 그걸 다시 또 정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에게는 가장 좋은 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물을 마시는데 물 속에 미네랄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미네랄이 우리 몸에 이 노폐물로 축적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몸에서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됩니다. 쓰레기. 그래서 이게 몸이 축적되면요 관절염, 습기가 끼고 이래 된단 말이에요. 원리를 아시죠?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다음에 물은 이제 마시는 음용뿐만 아니라 외용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을 신체 외부에 적용하는 일은 혈액순환을 규칙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손쉽고도 만족스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찬물 혹은 서늘한 물로 하는 목욕은 훌륭한 강장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장제라는 것은 뭐냐면 병약한 이 체질을 개선해서 신진세사가 잘 되는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것이 강장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도 찬물로 목욕하신 분이 있습니다. 저 여기 가까운데 우리 삼육대학 총장하셨던 김상래 목사님이 사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식사 초청을 받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저는 샤워할 때 샤워할 때 찬물로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우리 신체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샤워를 다 하잖아요. 다 한 다음에 찬물, 완전 찬물로 돌려가지고 다시 몸을 쫙 샤워합니다. 다음에 또 뜨거운 물 돌려서 다시 또 뜨거운 물로 쫙 샤워하고 또 찬물로 해야지도 하고 한 3번을 반복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주 몸이요 아주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은 외용으로 사용하면서 우리의 신진대사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더운 물로 할 때 모든 모공이 다 열리죠. 그리고 혈액이 확 돌잖아요. 말초신경까지 다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찬물로 쫙 하면요 순간적으로 혈액은 쫙 움츠러들죠. 그러면서 강제적으로 피가 쫙 나왔다가 움츠러들고 또 뜨거운 물 하면 또 쫙 나왔다가 또 찬물 하면 움츠러들고 강제적으로 온몸의 피를 확 순환시켜버려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이 원리를 아시겠죠, 그죠?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이게 참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온수욕은 털구멍을 열어줌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온수욕과 미온수욕을 다 같이 하면 신경이 안정돼서 우리가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고 모든 순환작용을 고르게 해준다. 또 강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수치료입니다. 이 물로 병자들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핫앤콜, 찜질, 좌욕, 전기흡입인데 저는 이제 목회를 할 때요 환자들을 방문하면서 이 핫앤콜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요양을 하기 전에도 분당에서 뉴스타트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곳에서 12년, 다음에 진접에서 또 4년, 한 10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방문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죽기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를 받고 죽고 싶습니다. 이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갑상선 기능이 이제는 제로야. 갑상선 기능이 제로가 되니까요. 우리의 모든 이 불수익은 위장, 다음에 장 기능이요.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활동하죠. 다 뭐냐면 갑상선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능이 제로니까 올 수업이야. 물도 먹어도 물도 소화가 안 돼. 물도 못 마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급하게 그때 방문 가던 때였는데 차를 돌려서 이제 그 강남 방배동까지 갔습니다. 쫙 갔는데 이게 물 좀 주세요. 갔는데 이제 띵동 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한참 기다렸어요. 한참 기다리니까 문이 열렸어. 알고 보니까 누워있다가 일어나가지고 그 문까지 오는데도 막 한참 걸린 거예요. 딱 보니까 너무너무 심각해. 저는요 차에 항상 물통 2개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얼른 물통 2개를 꺼내가지고 한 물통에는요 뜨거운 물, 한 물통에는 찬물을 받아가지고 이분에게 발을 뜨거운 물에 딱 담그도록 합니다. 그리고 온몸은 이불로
몸을 딱 감싸요. 그리고 머리에는 찬물로 수건을 딱 해가지고 머리에 딱 얹어놨습니다. 의자에 딱 앉혀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핫앤콜 수치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가장 먼 부분이 발이죠. 발이 뜨거우면 피가 가장 먼 부분인 발까지 혈액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까지 혈액순환이 된다는 것은 온몸에 혈액이 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막 뜨끈뜨끈해지면서 혈액이 확 순환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 다음에 또 짧게 찬물로 또 옮겨. 그러면 또 혈액이 또 쫙 움츠러들죠. 이게 뭐냐면 강제적으로 혈액순환시키는 거죠. 피가 왔다가 움츠러들고 왔다가 움츠러들고. 아까 제가 했던 그 원리와 똑같죠.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그 기간이 꽤 됩니다. 한 30분 해야 되니까 저는 성경책을 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우리 교인이 되는가. KBS 아침마당에 보니까 최신요리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KBS 아침마당을 보다가 이 최신요리를 좀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KBS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KBS에서 분당에 있는 우리 뉴스타트 교회, 그 당시에 제가 축전에 있었는데 축전에 있는 뉴스타트 교회 가시면 최신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라는 소개를 받고 이 사람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분이 찾아와서 이제 요리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치고 해서 이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그 방배동에서 그 용인 축전까지 꽤 멀단 말입니다.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 1년 정도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수초교회인가 어디 어떤 사단교회인가 어디 교회 가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한두 번 가다가 모든 사람이 다 낯설잖아요.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와가지고 막 침례받고 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그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근데 새로운 교회 가니까 아무도 자기 아는 사람 없고, 그러니까 몇 번 다니다가 흥미를 잃어버리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 나가다 보니까 토요일날 그냥 노느니 일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이제 일자리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요일마다 이제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일을 하고 하면서 한 1년 이상을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병이 딱 왔는데 갑상선 저하죠. 그래서 제로야. 그래서 저는 누워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 밥도 못 먹어. 딱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벌 받았다. 하나님 안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벌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103편 시편에 있는 말씀 쭉 읽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치료하고 나니까 몸이 확 좋아지는데, 우리가 이제 당근 주스를 짜가지고 주스를 이제 드리고 먹여드리고 하고 나서 이제 우리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이틀 후인가 3일 후에 이분이 병원에 갔는데요, 갑상선 수치가 정상이야. 기적이 일어났어. 그로부터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산꼭대기에 와 있습니다. 등산을 해가지고 산꼭대기에서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물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무관심한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고 병을 건절하기 위하여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간단한 이 치료법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요, 첫 번째 마시고, 두 번째는 바깥으로 이용하는 이 물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고 또 질병으로부터 치유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자들은요, 날마다 잊지 마시고 물을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못 마르느니라. 여러분, 물 마시도 또 못 마르죠. 그래서 날마다 1리터씩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 다시 못 마를 것이다. 다시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물이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이 되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우리의 영원한 샘물이 되신다. 그래서 이든벨에 사셔야 될 일이 뭐냐면 열심히 물을 마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열심히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계실 때 우리 육체적으로는 건강한 몸을 입어서 인류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음으로 인해서, 마심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물 되시고 또 영생의 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많은 물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물을 잘 활용함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얻고 또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가 마심으로 영생을 얻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